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 위기 속에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민주당 대선 후보군들이 경선 연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2주 뒤 코로나 상황이 경선 연기의 분수령이 되겠죠. 그런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 전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민선거인단에 직접 신청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역선택 조장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야당 최고위원의 상대당 대선 국민선거인단 참여 어찌 생각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이 두 분과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컷오프 결정됐습니다. 2명이 탈락하고 6명이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최문순, 양승조 지사가 탈락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본 경선 들어가면 이재명 지사 대 반 이재명 연대가 얼마나 더 공고해질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친문 의원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친문 의원들도 그렇고 또 친문 지지자들도 그렇고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 의원들의 후보자들한테 지금 표심이 나누어져 있는데 단일화되지 않는데 한 사람으로 모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이제 컷오프가 끝이 났고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본 경선 거의 끝날 때쯤이나 돼야 이게 단일화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아마 6분이 아마 각자 선거운동을 아마 선거 캠페인을 열심히 하실 거고 네.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는 이제 반 이재명 연대, 반 이재명 전선 이렇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던데 그렇다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합집산을 하고 후보들끼리 뭐 단일화하고 아마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정세균 총리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언론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광재 의원하고 단일화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거 캠페인을 각자 이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흐름들을 보고 난 뒤에 아마 구체적으로 결선 투표 정도 임박해서 그런 단일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는 있어도 그 전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도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경선 때 이게 후보 등록비가 3억입니다. 예, 3억. 쉽게 관두고 싶겠습니까? 그런 물론 이제 뭐 본질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아마 최대한 자신의 주장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과 계기들을 최대한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예비 경선 보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사이다 발언이 그렇게 나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언론에 입장을 밝혔는데 본인도 사이다 발언을 하고 싶은데 자칫 공격 세게 했다가 나중에 본인이 최종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상대방 그 지지자들이 등 돌릴까 봐 최대한 방어 위주로 지금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본 경선에서도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계속해서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혹시 등을 돌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근데 뭐 1차적으로는 이 경선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 숙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민 참여인단을 많이 뽑아서 국민들의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고민이 조금 깊어지시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경선을 해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들 후보들끼리 내부 총질 그렇죠.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또 어느 수위까지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네. 최근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후보들 안에서 사실은 뭐 좀 이현주 있었죠. 후보가 굉장히 박형준 후보에게 네. 강한 어떤 그 의혹 제기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본인에게 그닥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도덕성과 비전과 공약을 검증하는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검증이나 또 후보자들끼리의 이 경쟁 차원에서의 지적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좀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그런 좀 이 객관성이 있어야 그것도 당원들에게나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두 8명이었다가
이제 6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입장차가 조금씩 갈리고 있는 쟁점들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가 서로 다른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 정세균 이런 시기에 선거인단 모집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국민과 당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아닌가. 지도부가 이 후보들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원래 후보자들 의견도 수렴해가면서 하는 건데 4단계 정도로 객상한 이런 상황은 우리 당은 88조에 상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당원 당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 문제인 방역과 관련된 그 중요한 문제라서요. 지금과 같은 2인 이상의 집합 금지가 된 상황에서 민심을 제대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대로 있으면 좋겠다. 뭐 당이 정하면 따라야죠. 그런 식의 논리라면 대통령 되기 전의 일을 묻지 말자는 얘기하고도 통할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직입니다.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또 대통령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 예를 들면 후보의 가족, 그 당연히 배우자 해야죠.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아무 관계도 없는 시절에 그 얘기는 사실은 그거는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 아니냐. 뭐 배우자라고 검증을 빼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외람되지만 김부선 씨가 연일 계속 목소리 높이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거는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서 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신 걸로 다 이제 가름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만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제 예정대로 만약에 한다면 다음 달 7일부터 대전 충남 시작으로 해서 8월 15일 날 강원도에서 1차 투표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복병이 등장한 게 코로나 상황이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 야, 이거 연기해야 된다. 코로나 상황에서 무슨 경선이냐고 지금 연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가장 최근까지 언론 인터뷰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번졌더라도 예정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2주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니까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코로나 이 대유행 왔을 때 이전에 보면 이게 2주 만에 이렇게 확 잡히질 않았었거든요. 그럼 앞으로 2주 뒤에 연기 가능성 있다고 보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이제 송영길 대표 입장도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이게 이전에 1차, 2차, 3차 대유행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지금 이제 4차 대유행인데 이게 이제 지금 이게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에요. 델타 변이요? 이것은 또 전염력도 굉장히 강하고 하기 때문에 이전에 1, 2, 3차에 걸친 대유행하고는 상당히 좀 결을 달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정부도 말하자면 우리 국민들께 이 방역의 수준을 굉장히 최고 단계까지 지금 높인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집권 여당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발맞춰가지고 이 방역에 이제 여러 가지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의 정치 일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 앞전에 이전에 경선 연기와 관련된 이 논의하고도 수준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이제 경선 일정이 본경선 일정이 쭉 잡혀 있긴 합니다만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수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은 국민들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경제 활동에 타격이 있고 특히 자영업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이게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난 뒤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물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경선이라는 게 그 경선전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극복이라는 그런 그 대전제 때문에
이 흥행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상황이었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늘 아침에도 이인석 대표가 입장을 밝혔지만 그 언택트 이 시기에 저희가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사실 경선 일정 자체가 민주당보다는 좀 뒤에 있습니다. 네. 9월 27일 날 후보 등록을 하고 10월 초부터 11월 9일까지 이제 선거 운동을 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직접 당면한 것보다는 약간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심각하게 고민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경선 열차가 출발한 다음에 9월 이후에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냥 언택트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후보자 각각의 유불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경선을 연기하거나 또 우리의 경선 흥행 이런 것들 때문에 연기의 어떤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코로나 지금 4차 대유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오고 또 어려운 계층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적 스트레스를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대통령 경선이 국민적 스트레스를 늘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희가 전형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예비 경선전 치르면서 민주당에 있는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뭐 단일화에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다가 오늘 아침 방송 들어봤더니 단일화 없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지지율 의미 없고 어차피 1, 2등 안에 들어가서 결선 투표 들어가면 승산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동안 추이를 봤을 때 이 결선 투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후보가 6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산술적으로만 보더라도 한 분이 압도적으로 50%를 득표하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등, 2등만 50%를 못 넘는다 하더라도 2등까지만 결선 투표를 그렇죠.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그 전까지는 각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판단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나머지 6분의 후보들이 이제 여론조사 컷오프에서 여론조사 득표를 얼마나 했는지 지금 공표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추측성 찌라시라고 다 그럴까요? 달라요, 예, 결과가.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굴러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좀 공개를 해서 오히려 공개를 하면 이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측 가능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수사움들이 후보들 사이에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공개를 해가지고 좀 예측 가능성을 부여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쟁점 중에 하나가 대선 주자에 대한 검증 말고 대선 주자의 배우자, 대선 주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 가족 검증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결혼 전에 벌어진 일을 어떻게 책임을 묻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본인과도 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민주당에서 그동안 의원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거랑 좀 다른 기류 아닌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완전히 틀립니다. 본인이 책임을 못 지죠.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떻게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네. 책임지는 길은 딱 하나죠. 출마하지 않는 것이죠. 출마하지 않는 선택을 하더라도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숱하게 많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봐왔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의 부인은 공직자가 아니죠. 그다음에 그 부처 안에 무슨 장관 부인을 위한 직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배정하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부인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낭만을 하기도 하고 언론의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건 대통령 부인이란 말입니다. 인력이 공무원들이 배치가 되고 예산이 배정이 되고 청와대 내 제2부속실이라는 직제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인을 대통령 본인만 검증하자, 부인을 검증하지 말자. 이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이낙연 대표가 아마 적절한 표현을 하셨던데 국가의 얼굴이죠. 나라의 상징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이게 좀 그럴듯하게 보여야 이제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전혀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다고 보고 대한민국이 네. 연좌제의 나라는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 가지고 있는 도덕성의 잣대라는 것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에서 대통령 후보자는 물론이고 그 친인척 부인까지 국민 눈높이 맞는 그 수준에서는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하셨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그 해경궁 김씨로 불똥 튈까봐 그런 것 아니냐가 대표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재명 지사가 저런 스탠스를 보이는 이유는 정말 그것과 관련이 됐다고 보세요? 유일하게 혼자만 좀 그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어느 정도 의식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경궁 김씨, 그 김혜경 씨가 이재명 지사 사모님이시고 또 뭐 트위터나 이렇게 글을 올린 것들로 많이 문제와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다시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눈앞에 다시 소환되는 계기가 될 것을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신 것 같고 또 뭐 여배우 관련 스캔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뭐 직계 가족은 아니지만 이건 후보자의 어떤 도덕성에 아주 직결되는 문제고 넓게는 후보자의 이제 주변의 여성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는 의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연히 한 일국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또 어느 정도 검증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제1차적으로는 그분이 대통령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자질을 갖고 계시고 또 국가의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배우자 문제는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그래서 내가 부인을 버리란 말입니까? 이 말로 사실은 이 대통령 경선에 있어서 더 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게 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성 검증이나 또 기타 검증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사유는 저는 아닐 수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네. 봤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검증은 두 단계로 두 개 측면에서 되는 것이죠. 우리 황보성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있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굉장히 높은 도덕성을 또 도덕적 보죠. 잣대에 대한 이제 도덕성 검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언론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검증과 도덕성 검증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국가 경영 능력에 대한 것보다 우리 국민들은 이제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잣대가 조금 더 엄격한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다음 그 민주당 그 경선 전에 논란이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논란을 증폭을 시켰는데 11일 그 마감된 1차 선거인단 모집에 한 76만 명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면서 자, 본인은 추미애 후보 뽑을 거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 여야 얘기 듣고 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저에게도 참여 문자를 많이 보낸 것을 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친소 관계가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많이 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농담으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이 껴있는 것이 민심에 가까운 결과일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 룰의 취약점을 알려준 김재원 최고위원은 누가 봐도 화이트 해커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 국민선거인단에 신청해 달라고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해서 제가 제 생각으로는 건전한 상식으로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법이라는 겁니까? 무식하니까 별 소리를 다 하십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도부에 이치해서 단순한 언급을 넘어 개입을 위해 실행까지 한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더욱 가관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을 두둔하는 것을 넘어
잠룡 운운하며 타당의 경선 시스템을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정치적 품위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공당의 최고위원이 법률을 위반하자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걸리는 경우는 바로 굉장히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미니 왜곡이죠. 그래서 어렵고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어렵습니다. 자, 이준석 당대표에게는 아니 이게 민주당 그 국민 선거인단 그 제도 자체 취약점을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리 알려준 거다. 오히려 고마워야지 왜 그걸 탓하냐라는 입장인데 그래도 이거 문제 삼고 뭐 말로는 법적으로도 검토하겠다라는 말도 좀 들리던데요. 어떻게 네.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광범위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것은 민주당만 지금 채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이 펼쳐질 텐데 거기도 이제 같은 이제 제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만의 어떤 뭐 제도의 취약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공직선거법 108조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이라 나와 있고 실제 이 조항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된 현역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뭐 공직선거법으로 그러한 잣대로 이제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넘어야 될 선과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뭐 문자 많이 옵니다. 저한테도. 그리고 이제 대개의 경우에 이제 많은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걸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평상시에 전화라도 해보고 지인들 연락처로 문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전화번호에도 국민의힘 의원님들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100명 넘는 분들. 그 문자 보내면 다 갑니다. 저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걸 또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고 김재원 의원께서는 이게 그냥 의원이 아니고 지도부거든요. 이게 아무리 이게 경쟁하는 당이라 하더라도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이것을 공개하고 마치 추미애 후보를 지지한다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게 조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으로 넘어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걸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켜야 될 도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넘어선 굉장히 좀 부적절한 행위다. 그런데 그렇게 봅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그 일부 언론 보도를 봤더니 야권 후보 지지 그룹에서 역선택 긴급 공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역선택을 좀 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글들이 좀 돌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부작용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전략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이 과연 왜 그랬을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굉장히 좀 위트도 많으시고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 문자가 많이 오니까 사실은 이 모든 국민에게 참여를 해라고 기회를 준 것이거든요. 네. 역선택 방지 조항 안 넣어 있죠. 그 경선 룰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당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공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보궐선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할 때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행을 했었고요. 네. 이번에 전당대회 할 때는 당 대표를 뽑는 것인데 이걸 전 국민 대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이 당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민주당은 이번에 채택한 방식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타 당의 지지자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거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사실은 모두 다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국민적 선택이고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 우리 지도부이시긴 하지만 국민의 한 분으로서 이런 참여의 문자를 받으셨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으로 그냥 참여를 하셨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뭐 메시지다, 그 뭐 거짓 어떤 투표를 하기 위한 뭐 지시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의도는 추미애 의원님을
뭐 지지하고 싶으시겠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그 야권에서 지금 뭐 이 역선택하자 이런 문구들이 만들어서 돈다고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저희 당에도 많은 그 당원들, 많은 지지자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우리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의 생각이지 그것이 뭐 저희 공당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좀 죄송한데 드리면은 그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이제 위트도 있으시고 뭐 말도 되게 재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선에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한테도 하루에 국민의힘 의원들 뭐 행사 관련한 무슨 이런 거 저한테도 문자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조금 민감한 내용 이런 것들 이제 페이스북에 공개를 해가지고 이 공개적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는 건 좋습니다. 경쟁해야죠. 그러나 이게 타당에 말하자면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 경선은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정치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그냥 국회의원도 아니고 최고위원이고 국민의힘의 지도부거든요. 근데 그런 분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시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안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이번 참에 민주당도 반드시 시스템 점검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전화번호를 막 저장하다 보니까 저 역시도 민주당 의원님들께 또 민주당 의원님들 저한테 문자가 오십니다. 네. 그러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 정권을 이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중요한 경선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타당의 지도부에게까지 문자를 대량 불법으로 살포하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사전에 걸렀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네. 자, 평상시에 주고받는 분들한테 문자를 보낸 것이고 그리고 김재원 의원님께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마무리 짓겠습니다. 페이북에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특정 후보를 조롱하는 듯한 그것은 적절하지 못한 자, 것이죠. 마무리 짓고요. 이제 저 야권 대선 주자 얘기 잠깐 하고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친 장례 절차를 마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사무제 지내기 위해서 대전 현충원을 찾았다고 하고요.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했는지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없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거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입당 여부나 입당 시기에 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 자체로 평가받고 싶고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저희 이익이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아오진 않았고 정치도 역시 그러한 생각으로 해나갈 겁니다. 자, 최재형 전 원장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언제 입당할지 이 부분이 관심일 텐데 방금 보셨다시피 난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아니고 본인 자체로서 평가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재형 전 원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평가할지도 사실은 좀 궁금한 부분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본인의 그 자력으로 국민들한테 빨리 평가받고 이런 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물론 뭐 시간이 지금 촉박한 건 맞지만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누구에 대한 뭐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뭐 새로운 어떤 뭐 대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시는 분들은 국민 앞에 홀로 서신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누구와 비교해서 더 유리하다, 더 불리하다 이런 것을 따지실 것이 아니라 시간은 촉박하지만 본인이 갖고 계시는 컨텐츠로 국민 앞에 보여주고 선택받고 싶다. 이것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는데 굉장히 그 시기가 짧았고 또 지금 부친상을 당하시고 나서 오늘 이제 묘소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시면서도 본인이 정치하시겠다는 입장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저희 당에 생각보다 좀 빨리 입당하시지 않을까. 결단을 좀 빨리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고 지금 있습니다. 감사원장 뭐 그만두시자마자 지금 대선 주자로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한 이거는 부적합하다라는 비판을 지금 많이 받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제 그거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보면서 더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상중에는 3일장이죠. 상중에는 오롯이 부모님만 돌아가신 아버님만 추모하는 게 정상적이죠. 근데 상중에 포토라인에 서고 기자들 질의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 유언을 공개를 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이 무슨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뭐 풍전 등하의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닌데 무슨 아버지 무슨 유언이 무슨 나라를 밝혀라 이거였다고 상중에 포토라인에 서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첫날에는 그런 태도가 사실 아니었어요. 둘째 날이었죠. 예. 그 다음에 지금 3호제 하신 거 아닙니까? 3호제 가셔가지고도 그 정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대통령도 좋고 정치도 좋긴 하지만 이게 자식되는 도리로서 이게 상중에는 오롯이 먼저 가신 아버지와의 추억도 떠올리고 오롯이 아버님을 추모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붕괴하지 않는 이상 그 정도 미담은 그 나이 때쯤 되면 제주부에도 최재형 원장이 가지고 있는 그 미담은 그 정도 수준의 미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력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자, 여의도 사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승이 전재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